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언택트 그리고 이제 뭐 비빅세븐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주춤하면서 실물 이제 텍트주로 이제 매기가 옮겨갔잖아요. 뭐 자동차, 뭐 금융, 뭐 조선, 철강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자,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텍트로 옮겨가는 거는, 지금 요즘 최근 한 2, 3주 사이에 텍트로 옮겨간 이유는 언택트가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텍트의 시대가 이제 다시 도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뉴스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외국인의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2주 동안 기술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PDR이 높은 주, 인터넷 플랫폼, 그 다음에 바이오 벤처, 그 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전지, 뭐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한 2주 동안. 자, 2주 동안 하락할 때 매도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외국인하고 연기금이었죠. 이 두 세력들이 종목들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서 NC소프트,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셀트리온, 뭐 기타 이제 비빅세븐 종목들이 한 1, 2주 가량 지속적으로 하락했죠. 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시에 이제 뉴스들이 막 기사들이 떴어요.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제는 뭐 은행, 자동차, 뭐 조선, 철강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기가 옮겨간다. 실제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개인 세력들이나 이런 기관 세력들이나 외국인 세력들은 똑같아요. 자기네가 글로 이제 사면서 그쪽으로 이제 매기를 옮겨가면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온 거죠. 기관들 쪽에서. 어차피 신문 기사 뉴스는 다 기관에 있는 소위 이쪽 업계 종사자들의 입을 빌려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개미들은 그런 걸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냐? 맞아요. 실제로 이제 그들이 사서 올랐잖아요. 뭐 자동차주라든가 철강, 포스코 같은 거, 거기 조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증권주, 뭐 은행주 이런 거 올랐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지금 못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미국의 기술주가 다시 오르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기술주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이제 다각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어떤 흐름을 바꿔나가는 작업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가? 아마 개미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쪽, 뭐 텍트주들이 오르니까 그쪽으로 아마 옮겨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뭐 증권주, 은행주, 철강주, 조선주, 그리고 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당수는 코로나 폭락 이전 가격까지 아직 회복 못한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아직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지금 거치는 거죠. 기술주를 파는 동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안 갑니다. 가더라도 일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 이제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있어요. 아직 코로나 이전의 수준은 주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그 주가 수준까지, 근데 그게 적정가죠. 그 가격까지 올라올 동안 먹기 위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업종에 비해서는 상승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그냥 미래 기술적인 거, 지금 고가 논란이 있다 치더라도 그거를 사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굉장히 많죠. 실제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자기네가 매수를 할 때는 한 2주 전, 3주 전 그때까지만 해도 외쳤어요. 기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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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택트주, 언택트주, 언택트주. 뭐 그게 맞게 이제 라는 코로나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중요한 기술주를, 언택트주를 외치는 하나의 어떤 역할을 했죠. 요소로서. 자, 이제 기술주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인터넷 플랫폼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플랫폼주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죠. 그죠? 인터넷 플랫폼, 우리나라에 이제 양대 인터넷 플랫폼주가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플랫폼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네이트가 있지만, 네이트는 사실상 어떤 이런, 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연결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네이트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자기네가 원래 굉장히 강했던 채팅 채널 있잖아요. 네이트원, 그것도 다시 강화하고, 뭐 전반적으로 좀 자기네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카카오나 네이버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죠? 어쨌거나 이 플랫폼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돈만 투자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자기네 회원들을 꾸준하게 이제 늘려와가지고, 늘려와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네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반이, 인프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뭐 일시적으로 막 큰 돈을 때려 붓는다 해가지고 그게 갖춰지는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는 한 20년 동안 인터넷 생긴 후에 꾸준하게 이렇게 자기네 회원을 늘려왔죠. 뭐 회원 늘렸는데 가장 기초적인 초기는 메일이죠. 메일, 그죠? 네이버 메일이나 한메일이나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 두 개 종목이 진입 장벽을 굉장히 굳건히 하고 있어요. 뭐 옛날에 뭐 KT에서 파란이라는 포털을 만들어서 도전을 했지만 결국은 접었죠. 그리고 뭐 그 전에 외국계 업체 뭐 야후, 뭐 또 뭐 있죠? 라이코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 업체 중에서는 이제 드림위즈 뭐 이런 포털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경쟁력이 밀려가 떨어지고, 이제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가 남아가지고 지금 그 회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술을 진보와 결합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각화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두 업체가 이제 기존에 이제 광고 뭐 다른 이제 여타 이제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최근에 두 업체가 이제 가장 공을 들이는 게 저거죠. 금융 쪽이죠. 금융, 보험,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쇼핑과 연결된 핀테크, 네, 요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결제 시스템이죠. 그런 쪽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역할이 굉장했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업체 은행주들이 카카오뱅크나 뭐 K뱅크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갑에서 을로 변하고 있어요. 흐름이. 예를 들어서 제휴를 이제 업무적으로 제휴를 맺을 때 치면은 그 우위에 있는 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돼버렸죠. 옛날에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은행이나 증권사에다 가서 좀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지금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네이버나 카카오의 요구에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들이 응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건 뭐냐면은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소위 이제 고객과 자기 은행과의 관계에서 자기네가 항상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이제 그 고객을 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국민 고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제 거래를 해왔던 거죠. 근데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은 어땠어요? 기존의 금융사들하고 거래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그 은행 고객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옮겨갈 수밖에 없죠. 저만 해도 기존에 은행 거래를 했다가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카카오뱅크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좀 편해졌고 일처리를 하기가,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그 카카오 카드를 통해서 소비를 하면은 또 일정 비율의 또 그 캐시백도 해줘요. 근데 일반 은행에 할 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카드사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카카오톡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처음에는 카카오하고 이 그 은행하고 연계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양립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은행들이 다 이렇게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죠. 연결을 안 하면은 자기네가 은행 카카오뱅크에 자꾸 뺏기니까 고객층을.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보수적인 은행들의 그 움직임 때문에 은행들 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오를 수가 없고, 게다가 이제 은행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대 마진, 주수익원이 예대 마진 또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저 코로나 때문에 산업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출해주는 부분도 일단 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뭡니까? 개인 대출, 그 부동산 대출도 정부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도 대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개인 대출에서는 여러분 그 부동산 대출에서는 기존 은행이 강하지만 그 개인 대출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강해요. 왜냐? 굉장히 신속하게 대출이 진행되거든요. 은행 가면은 대출 한번 받으려면 엄청 서류도 많이 사인해야 되고 직접 가가지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카카오는 어때요?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하죠. 그러니 당연히 개인들이 카카오를 은행 이용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벌써 경쟁력이 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는 사실은 이제는 뭐 이렇게 투자할 만한 그런 주식으로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래갖고 주가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4대 금융 업체가 있잖아요. 지주사들. 그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 두 개 합친 시가총액보다 작아요.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줄어든 거죠. 한 3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3조 정도. 46조.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 합쳐서 한 46조 정도 되는데, 시중은행은 이제, 그러니까 4대 은행, 전부가 아니고 4대 은행이 43조가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카카오뱅크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K뱅크까지 이제 출범했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본격화된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만 예를 들고, 그러니까 작년 2019년을 예를 놓고 봤을 때,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4대 금융사가 아니라 이제 웬만한 금융사들, 이제 좀 중간 이상 8개 금융사들의 뭐랄까, 시가총액이 한 30%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30%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72%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주가 수준이 30% 떨어지고 71%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다가 또 이제 은행이 또 위협받는 게 뭡니까? 또 토스하고 뱅크샐러드? 그게 있잖아요. 그 두 업체는 물론 주식에 상장된 업체는 아니지만 기존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소비자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충족시켜주고 있어요. 토스라든가.
저기 뱅크 샐러드. 뱅크 샐러드 같은 거도 지금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 은행도 지금 막 진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뭡니까 그 토스가 출발점이 수수료죠. 뭐 수수료를 없애버린 거, 그죠? 그 이체하고 이럴 때 수수료를 없애버린 거, 그거 뭡니까? 국민들한테, 소비자가 좀 이거 좀 아니다, 하지만 이거 뺏기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줬던 거죠. 그러니까 뭐 급속하게 회원이 그쪽으로 늘어나버리고, 그 회원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뭘 한 겁니까? 여러 가지 금융업에 슬슬 진출한 거죠. 보험,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제휴를 맺어가지고, 뭐 P2P도 있고, 예? 많잖아요, 그죠? 그 토스가 하는 사업들이. 그 토스도 지금 이제 기존의 금융권들의 영역을 야금 진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스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확 늘어나 보니까 기존 은행들은 어떻게 해요? 그 토스하고의 그 연결을 제외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뱅크샐러드도 마찬가지고, 뱅크샐러드는 아직도 그 토스만큼은 아니지만, 뱅크샐러드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존의 금융사들하고의 거래를 하나로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그 재무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 재산 관리를. 그죠? 그래, 아직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금융사와의 아직 그 제휴가 다 돼 있지 않지만, 하나하나, 제가 알기로 카카오뱅크도 이제 최근에야 이렇게 링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은행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잠식당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 뱅크샐러드, 토스 이런 데다가. 자, 이제 그 다음에 누굽니까? 보험사요, 보험사. 자,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은 네이버가 보험사들하고의 어떤 그 제휴를 맺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사. 자동차 보험사 빅4가 있잖아요. 보험사들 중에서 이제 삼성보험은 이제 자동차 보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절을 했다 그래요. 그런 제안을. 근데 나머지 그 빅3, 그러니까 2, 3, 4등 하는 자동차 보험사들은 네이버의 요구에 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당 그 자동차 보험이 들어올 때마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네이버가 가져가는 거죠. 그 한 건당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마다. 그 이제 2, 3, 4등은 삼성 그 자동차 보험하고 워낙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회원들 인프라, 예? 그 인프라에 이용해가지고 삼성의 그 자동차 보험을 잠시 좀 뺏어오기 위해서 이제 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의 역량을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쇼핑에서 벌써 확인이 됐잖아요. 그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그 인프라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지. 쿠팡 아무리 잘 나가는 다른 모든 기존 쇼핑을 다 눌러버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걸 네이버가 뒤집어 엎었잖아요. 네이버가 쿠팡보다 더 많이 쇼핑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봐왔던 나머지 이제 2, 3, 4등, 삼성 자동차 보험의 영역을 넘보지 못했던 2, 3, 4등의 보험사들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기꺼이 네이버가 요구하는 수수료를 줄 수 있다는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자, 그리고 또 미래에셋 대우도 네이버 쇼핑하고 계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핀테크 쪽으로 이렇게 좀 강화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미래에셋 대우에 이런 이제 제휴를 맺었잖아요. 자, 보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험이 움직여요. 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증권 남았죠. 증권도 지금 벌써 이제 미래에셋 대우도 아까 네이버하고 넘어갔지만 제휴를 했지만 카카오는 아예 증권사를 인수해버렸죠. 그죠? 예, 증권사 증권사를 인수해버려가지고 증권업을 지금 은행처럼 카카오뱅크처럼 파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초기 단계지만 파란을 일으킬 겁니다. 아마 그 카카오뱅크가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처럼 증권업에서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증권사들은 어때요? 기존의 은행처럼 똑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빨리 먼저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근데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렇게 굳어져 왔던 관습, 습관들, 뭐랄까, 보수적이고 변하지 않으려는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은행이 그러다가 카카오뱅크한테 하나한테 4대 시중은행도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금융, 보험, 은행, 그 다음에 증권, 이런 사들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식 시장에서. 거기보다는 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돈을 많이 때려 넣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게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꾸준하게 늘려왔던 인프라, 회원 인프라, 그게 그 비즈니스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엄청난 큰 재벌이 네? 플랫폼에 진출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또 쩌다본다 해가지고 그게 순식간에 네이버나 카카오만큼의 회원 인프라가 구축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KT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KT가 파란이라는 인터넷 포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출했었는데, KT가 기존에 자기네 전화 고객들하고 이제 통신 고객들 있잖아요. 그걸 인프라로 하고 했지만,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었거든요. 지금 물론 또 그 밖에 이제 외국계 업체인 구글이 있긴 하지만, 자, 그럼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를 분석해보고 좀 더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하고 기관이, 비빅세븐, 기관 중에서도 이제 연기금, 비빅세븐에 투자했던 거를 막 집중적으로 팔아가지고 뺀 이유도 이제 바로 그런 데 있는 뉴스하고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좀 수익을 더 먹기 위한 하나의 트릭에 불과하다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개인하고 다른 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일단, 특히 이제 SK 바이오팜을 집중적으로 담았던 연기금과 국민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일정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의무 같은 게 좀 있어요. 규칙 같은 게. 개인하고 다르죠. 개인은 안 사고 싶으면 안 사지만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SK 바이오팜 또 국민연금이 계속 이제 개인 같으면 사서는 안 될 투자죠. 그죠? 근데도 계속 걔네가 샀던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SK 바이오팜을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네가 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뉴스에는 계속 SK 바이오팜을 굉장히 고평가해야 되고 굉장히 좋은 정보처럼 뉴스를 내보내야 돼요.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왜냐하면 신문 기사의 기자들은 개인한테 그 종목에 대해서 물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소위 그쪽 분야 종사들한테 물어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자, 그런데 그 기사를 본 개미들은 국민연금하고 같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다른 기관 투자가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20만 원대에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뉴스만 믿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뉴스만 믿고 계속 20만 원대에서 IPO 되자마자, 상장되자마자 개미들은 엄청 산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뉴스를 가지고 희망 고문을 스스로 막 넣고 있죠. 근데 지금 안 오르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뉴스에 나오는 걸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그 뉴스를 보되, 그 정보를 보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보는 누구나 다 똑같이, 왜냐하면 어떤 뉴스에 나오면은 그 정보를 안 보는 사람은 제외하고 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분석해보고 가공하느냐 하는 능력에 따라서
투자 기준이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뉴스를 보면 뉴스를 그대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약간의 한번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보는 어떤,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전략에 어떤 그 상대방의 전략에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 이제 얘기가 나오기를 뭐, 이게 철강, 뭐, 이제 기존에 그, 한 10년, 20년 전에 화랑기를 보였던 업종에 대해서 다시 뭐 그쪽으로 매기가 옮겨간다고 하는데, 옮겨가는 건 맞아요. 옮겨가는 건 맞지만, 그들이 그 종목을 사요. 사지만 그거는 철저히 자기네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매기를 이동시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주가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산업에 투자하는 게 정답인 거죠. 이미 지나간 산업이 아니라. 네, 이미 지나간 산업에 투자하는 거는 그 가격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처럼 코로나처럼 폭락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의 가격이 적정가였는데 그 가격까지 회복이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 회복할 때까지의 차익을 위해서 그쪽에 투자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그쪽에 투자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업종들은 결국은 박스권에서 계속 오락내락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주가를 한번 봐보세요. 지주사들, 금융이나 보험 뭐 이런 지주사를 보면 어떤 특정 가격대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고 박스권에서 움직여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물론 안 그런 종목도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미래를 선반영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소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미 전성기를 지난 종목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보수적인 종목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미래의 발전한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들을 사야 될까요? 그 결론은 뭐 명확하죠. 네. 개미들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 공부. 차트 공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트 공부만 열심히 해요. 특히 개미들, 초보들. 왜냐? 실제로 그렇게 그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식책도 그렇고, 주식책도 보면은 거의 한 60, 70%가 차트 관련 책들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뭐 심리, 뭐 주식 심리, 뭐 주식 방법 이런 거지만. 왜냐하면은 차트일 수밖에 없는 게, 차트가 아니고는 그 정도의 책을 쓸 만큼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주식 투자 공부해서. 주식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그나마 책에 쓸 요소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 가면은 차트 관련 주식 차트, 뭐 매매 기법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책들이만 즐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중요한 거는 뉴스, 요즘에는 그 인터넷 때문에 정보가 기관들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뉴스를 분석하는 데는 충분히 개미가 차이를 둘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뉴스가 생산되는 시스템, 그런 부분들까지도 파악할 때 분석이 좀 더 구체적이고 분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그런 것까지 열심히 분석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신문 기사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종이신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 안에 감춰진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하나의 사물을 놓고 여러 사람이 보면은 그 여러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사물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무슨 소나타가 차가 딱 있으면은 소나타를 보는 눈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어떤 뉴스를 놓고 그거를 그 차에 대해서 좀 잘하는 사람들은,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차의 장단점을 파악하지만, 영업사원이 얘기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점밖에 안 보이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종목을 선택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누가 옆에서 떠드는 거 이런 거를 떠들어도 그냥 제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말도 그냥 참고로만 쓰시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뉴스나 정보들을 막 다 뒤져가지고 그걸 다 끌어 모아서 이제 새로 분석해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뭐랄까 좀 최근에 주식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뭐 어느 것이 좀 더 맞는 것인가 하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결국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던 뭐 기사들도 지난주 후반에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기술주가 확 튀어오르니까 결국은 그쪽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다시 기술주로 매기를 확 옮겨갔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아마 저희가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